남아있는 세션에서는 먼저 해외건설협회 이용광 실장님께서 중남미 인프라 시장 현황과 전망에 대해서 25분간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발표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해외건설협회 아시아 미주주일의 이용광 실장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시간 관계상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 발표는 중남미 인프라 시장 현황 및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계 건설 시장 그리고 해외 건설 시장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 그다음에 우리 기업의 중남미 건설 시장 진출 현황, 그리고 나서 중남미 인프라 시장 동향과 또 진출 전망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계 건설 시장입니다. 세계 건설 시장은 전년도보다 3.9% 2022년입니다. 예, 기준으로 해서 전년보다 3.9% 성장한 13조 4,446억 불로 이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프에서 보듯이 2020년에 코로나 이제 영향으로 인해서 급격한 침체를 겪다가 다시 반등을 해서 그리고 완만한 회복세를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건설 시장의 긍정적인 그런 성장 요인으로는 세계 각국이 경기 부양을 위해서 공공 인프라 투자를 좀 확대하는 그런 경향이 있고요. 또 고유가에 따라서 중동 산유국 발주 환경이 개선되고, 또 코로나 팬데믹이 엔데믹으로 전환되면서 건설 시장이 정상화될 것으로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부정적인 그런 성장 저해 요인으로는 올해 이제 초에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로 인해서 글로벌 경기가 침체되면서 여기에 따른 이제 투자가 좀 위축이 되고요. 또 인플레이션 압력, 또 공급망 위기 이런 부분들도 좀 성장을 저해할 걸로 보이고요. 2023년 같은 경우도 올해랑 비슷하게 한 4% 정도 성장한 13조 9,824억 불 정도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5년에는 16조 1,142억 불로 확대될 전망이고요. 그래서 21년부터 25년 기간 동안 연평균 5.6% 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는 2016년부터 2020년 지난 5년 기간 동안의 3.8%보다 성장 속도가 빠를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은 아시아가 전체 시장의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시장이고요. 이어서 유럽이 21.8%, 그다음에 북미 태평양이 18.2%, 그다음에 중동이 4.8%, 중남미는 4.3% 이렇게 순서를 보여주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시장 성장률은 중동이 12.1%로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고요. 중남미가 두 번째로 10.9%의 성장률을 보일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2023년에도 중동이 가장 높은 14.4%를 성장할 것으로 보이고, 이어서 아프리카가 8.2%, 중남미 7.4%, 그다음에 아시아 4.5% 이런 순서를 보일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공종별로는 시장 규모가 이제 주택 등 부동산을 기반으로 하는 이제 건축이 57.6%로 이제 주종을 이루고 있고요. 그다음에 토목이 20.9%, 산업설비가 21.6% 정도로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남미의 경우에도 보면은 이와 유사하게 건축이 50% 정도, 그리고 토목과 산업설비가 25%씩 그렇게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해외 건설 시장입니다. 해외 건설 시장은 어떻게 보면 우리 외국 기업들이 참여가 가능한 시장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ENRG라고 해서 건설 그런 조사지가 있습니다. 글로벌 건설 조사지 ENRG에 따른 세계 250대 건설 기업의 그런 매출액을 합친 금액으로 해외 건설 시장을 저희가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21년도 해외 건설 시장 규모는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전년보다 5.3% 감소한 3,978억 불 정도로 규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이 좀 감소한 그런 상황이었고요. 유럽이 28.4% 비중을 차지하고 가장 크고, 그다음에 아시아,
북미, 중동, 아프리카 등 순을 보이고 있고요. 중남미가 어떻게 보면 가장 작은 220억 불, 5.6%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해외 건설 시장에서 우리 기업은 2021년도에 매출액 기준으로 세계 5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세계 250대 기업 중에 우리 기업이 12개 기업이 포함이 됐고요. 매출액이 227억 불, 비중은 전년도 5.1%에서 5.7%로 조금 확대가 되었습니다. 보시면은 부동의 1위는 이제 중국입니다. 중국은 79개 업체가 1,130억 불을 또 28.4% 비중으로 1등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 비중도 점점 좀 확대되는 그런 추세로 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스페인이 518억 불 13% 비중을 보였고요. 이어서 프랑스, 미국 이런 순서를 보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일본은 보통 한 8위에서 9위권 4% 정도 수준을 보이고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외국 기업의 중남미 진출 현황입니다. 이제 건설이나 시공부 분야 같은 경우는 그 유럽 업체 진출이 활발하고요. 특히 이제 스페인 기업 같은 경우는 40억 불을 매출을 올렸고요. 약 18.2%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미국 기업이고요. 57억 불, 25.9%. 그다음에 중국이 50억 불, 23% 정도의 매출 비중을 보였습니다. 한국은 중남미에서 13.3억 불 해서 약 한 6% 정도의 비중을 보였고요. 전체적으로는 6위 정도의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엔지니어링 부분 같은 경우는 미국 기업들이 제일 많이 매출을 올렸고요. 전체적으로 12.8억 불, 약 38% 비중을 보였고 유럽이 12.5억 불, 그리고 그 중에 이제 스페인이 4.6억 불, 13.6% 비중을 보였습니다. 우리나라는 한 8천만 불 정도로 아주 소규모입니다. 2.3% 비중으로 한 9위 정도의 위치를 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우리 기업 중남미 건설장 진출 현황입니다. 우리나라 해외 건설은 1965년에 이제 태국 도로공사를 시작으로 해서 지난달까지 누계에 전체적으로 15,219건, 9,263억 불을 수주를 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중동 아시아가 이제 주력 시장으로 해서 80% 이상 이렇게 차지를 하고 있고요. 중동이 전체 수주액의 이제 50% 이상이 되는 4,694억 불을 수주를 해서 가장 크고, 그다음에 아시아가 32.7%, 그리고 세 번째로 중남미가 5.3% 486억 불을 수주를 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그 포스코 건설이 아르헨티나 그 염수 리틀 플랜트라고 두 건의 2.7억 불 공사를 수주를 했고요. 기존에 2020년에 수주한 파나마 메트로 3호선 증액 한 1.5억 불을 포함해서 총 5.4억 불을 현재 수주를 하고 있습니다. 공종별로 살펴보면은 산업 설비가 전체적으로 한 57%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 토목이 19%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기 2.4%, 용역 2.3% 정도 차지를 하고 있고, 중남미 같은 경우는 80% 이상 약 81.5%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데요. 산업 설비가 대공정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396억 불을 수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토목이 53억 불, 그다음에 건축이 21억 불, 용역 엔지니어링이 14억 불 이런 순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보듯이 이제 지역이나 공정 그 수주 실적을 좀 보면은 해외 건설 수주 특징을 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중동 아시아에 많이 집중이 돼 있다. 83.4%나 이렇게 집중이 돼 있고요. 또한 공정 분야에서도 산업 설비 분야에 57% 정도의 비중이 좀 편중되어 있다, 이런 상황을 볼 수 있겠고요. 또한 해외 건설은 사실 유가가 좀 오르면은 중동 지역의 발주가 늘어나고 우리 기업의 수주도 늘어나는 그런 상관관계가 있었는데, 근데 최근에는 사실 그런 상관관계가 뭐 여러 다양하고 복잡한 요인들이 많이 생겨서
꼭 그렇지만은 않은 걸로 보여지고요. 또 올해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그런 그 지정학적인 그런 리스크 때문에 아주 해외 건설이 영향을 많이 받는 그런 부분에서 좀 취약한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에서 수주 실적도 2016년부터 보면은 연간 300억 불 전후에서 좀 정체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면은 저희가 해외 건설은 2010년도에 가장 많은 716억 불을 수주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 UAE의 바라카 원전 등 이제 대규모 수주를 많이 하면서 그렇게 716억 불로 최고치를 경신한 적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 2010년 중반까지 한 600억 불 전후로 해서 그래도 양호한 실적을 좀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 보면은 무리하게 이제 경쟁을 한 그런 수주가 좀 경쟁이 심화되면서 외형적인 성장에 치우치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어닝 쇼크도 좀 있고 그러면서 좀 어려움이 좀 있었는데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사실은 옛날보다 무조건 이제 입찰을 참여하고 이러지는 않고요. 선별적으로 이게 수익성이 있느냐 없느냐 2차, 3차 이렇게 검토를 해서 입찰 참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중남미는 71년에 처음에 그 주식회사 신한이라고 하는 회사가 도미니카 정유공장 배관공사를 수주하면서 최초 진출을 했습니다. 2010년 이전까지는 수주 실적이 미비해서 수주 비중이 한 2.2% 정도 수준에 불과했었고요. 이후 이제 수주가 늘어나면서 비중이 확대되는 그런 추세고요. 특히 이제 그 2020년 같은 경우는 전체 수주액 351억 불 중에 이제 거의 한 70억 불에 육박하는 수주액을 이제 중남미에서 그렇게 수주를 올렸는데요. 그러면서 비중이 한 20%까지 그렇게 확대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때는 그 멕시코 도스포가스 정유공장 2단계 패키지 2, 3 삼성 엔지니어링이 수주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 파라메트로 28.4억 불 정도 되는데요. 현대건설하고 그다음에 현대엔지니어링, 포스코건설이 공동으로 수주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20%까지 그렇게 수주가 확대된 적이 있었습니다. 다음 중남미 건설 진출에 대한 그런 의미입니다. 그 중남미 건설 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나라 해외 건설 시장의 주력 시장인 이제 아시아하고 중동에 비하면은 이제 수주액도 그렇고 진출 실적이 사실 좀 적어 보이지만 그 진출에서 사실 좀 의미를 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 중남미 최초 진출한 그 71년 5월에 그 도미니카 정유공장 배관공사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석유화학 플랜트를 해외 공사를 수주한 그런 공사가 되겠고요. 이와 관련해서 또 2010년에는 그 SK건설 지금 이제 SK 에코플랜트죠. 그 에콰도르 마나비 정유공장 피드를 수주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유공장의 이제 기초 공정의 이제 핵심이 되는 그런 기본 설계인 피드를 이제 수주를 했고요. 그래서 새로운 영역을 좀 개척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는 국내 최초로 또 인프라 그 G2G PMO 사업을 수주를 했는데요. 그게 이제 페루 쿠스코 친체로 국제공항 PMO 사업을 G2G 베이스로 이렇게 수주를 했습니다. 한국공항공사를 이제 주도로 해서 건원 엔지니어링, 도화 엔지니어링, 한미 글로벌이 이제 틈 코리아를 결성을 해가지고 그렇게 수주를 했고요. 이러한 이제 G2G 방식이 이제 PMO 사업을 수주하면서 또 이게 이제 그 후속으로 본공사 입찰에서도 유리하게 우리 기업들한테 영향을 미쳐가지고 공항 활주로 또 여객 터미널 같은 이제 본공사 수주도 우리 기업이 하는 그런 좋은 그런 사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이제 입찰 참여해서 공사를 수주하는 그런 형태가 아닌 이제 시설을 개선하고 또 장기간 시설을 운영을 하는 그런 컨세션 사업도 이렇게 수주를 한 바가 있습니다. GS건설이 2012년에 스페인의 이제 세계적인 물처리 기업인 이니마를 이제 인수를 해서 지금 브라질에서 2개 정도 사업을 지금 양호 사업을
수주를 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기업의 이제 중남미 진출이 그냥 기존의 시장과는 좀 다르게 새로운 진출 방식으로 해서 진출한 시장이고 또 선진 기업의 수주 방식을 학습하는 그런 좋은 기회를 제공하는 시장이었다라는 그런 부분에서 의미를 좀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최근 수주한 주요 프로젝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2020년 삼성 엔지니어링이 멕시코 도스포카스 정리 공장 37억 불. 그다음에 이제 같은 해 파나마 메트로 1호 3호선을 수주한 부분이 있고 28.4억 불이었고요. 그다음에 포스코 건설이 같은 복합 화력 발전소를 4억 7천만 불에 이렇게 수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이제 아르헨티나에서 포스코 건설이 앞서 말씀드린 염수리틀을 상업화 1단계 상공정, 하공정 두 개 합쳐서 2억 7천만 불을 수주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 중남미 인프라 시장 동향하고 진출 전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중남미 건설 시장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5,715억 불, 그래서 세계 건설 시장의 한 4.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년보다는 말씀드린 3.9% 정도가 증가를 했고요. 그다음에 2021년부터 25년까지 연평균 7.3% 정도 성장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중남미 건설 시장은 국가마다 조금씩 시장 환경이 다소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일이 다 언급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인 그런 시장 흐름을 좀 살펴볼 수는 있습니다. 최근 이제 글로벌 이제 건설 경기가 침체되면서 또 대부분의 국가가 사실은 재정적으로 좀 취약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규모 재정 사업보다는 전력이나 도로 이런 교통 관련된 미생 관련된 소규모 사업 발주를 하고 있고요. 재정이 취약하다 보니까 또 대규모 인프라 사업 같은 경우는 PPP 등 투자 개발형 사업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중남미는 5천만 불 이상 규모 인프라 사업 즉 PPP 사업 발주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고요. 다만 이제 보면은 글로벌 이제 경기 침체로 인해서 사실 투자는 조금 위축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국가별로는 이제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같은 경우는 도로, PPP 사업, 철도 등 이제 교통 인프라 발주가 이제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친환경 또 탈탄소 정책 추진에 의해서 태양광, 풍력 발전 투자 사업도 활기를 전망입니다. 페루 같은 경우는 지방 인프라 사업에 재정을 좀 투입할 거로 보이고요. 대규모 사업인 이제 도로나 메트로, 병원 등에는 G2G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최근에 멕시코, 그다음에 아르헨티나에 이어서 지난해 페루, 그다음에 칠레, 올해 또 콜롬비아하고 브라질이 정권이 교체가 됐는데 이제 이게 전부 좌파 정권으로 그렇게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제2의 핑크 타이드가 이제 형성이 되면서 이런 부분에서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리스크가 인프라 시장이나 건설 시장에도 영향을 좀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1990년 후반하고 2000년대 첫 번째 핑크 타이드 시기에는 중국의 투자가 굉장히 호황을 보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중남미에서 중국 쪽으로 우호적인 분위기가 많이 선회가 됐고요. 사실 최근에 이제 미국하고 중국하고 이런 대립되는 상황에서 이런 이제 좌파 정권이 들어오면서 그런 분위기가 또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될지 그런 부분을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중남미 건설 시장을 진출하는 데 있어서 주저하게 되는 그런 이제 장애 요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다 아는 내용이실 것 같고요. 지리적으로 사실 굉장히 멀고 문화적으로도 비즈니스 문화가 상당히 거리감이 좀 큽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구두로 약속을 해도 저희는 지키려고 하지만 이쪽에서 문서화를 해야 되고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는 그런 마냐나무나 이런 부분도 상당히 많이 좀 차이가 좀 있고요. 제일 큰 게 사실 언어적인 제약입니다. 스페인어를 활용하지 않으면 쓰지 않으면 일상생활도 그렇고 또 비즈니스에서도 소통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또 초기 진출 시 현지화 비용이 좀 부담이 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출장비도 굉장히 많이 들고 관리비도 그렇고 현지 거점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사나 법인 설립할 때 스페인어로 번역하고 공증하고 또 행정 절차나 이런 것들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이제 비용이 좀 부담이 많이 드는 편이고,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남미 정치 이런 경제적인 불안이 사실 계속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는 재원 조달을 하는데 파이낸싱을 하는 데서 좀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업이 이제 좀 진출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저희 해외건설 그 수주 구조를 보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동하고 아시아에 좀 편중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좀 개선을 해서 지역 다변화를 통해서 수주를 좀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한 지금 우리 수주가 지금 300억 불 내외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정체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PPP 이런 투자개발형 사업 참여를 통해 가지고 그 수주를 늘리고 또 수익 구조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좀 보여집니다. 또 하나는 2015년에 발생한 그 브라질 중남미 최대 기업이죠. 오데브리시의 그 뇌물 사건이 있었습니다. 중남미 전체가 다 영향을 좀 받았다고 보여지는데요. 이 이후에 이제 각국별로 다 발주 공정성이나 투명성을 좀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페루에서 이제 친체로 PMO 사업 수주도 한 그런 사례가 되겠고요. 거기에 따른 참여 기회도 좀 많이 늘어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페루에서 2005년도에 처음 진출을 했었는데 2015년, 16년까지 거의 정부재정 그 발주 공사를 수주를 못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2018년에는 2019년에는 그때는 28건의 영역 공사를 수주를 했고요. 그 중에 25건이 정부재정 발주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 기업들의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진출이 활발한 이제 미국이나 또 스페인, 유럽 업체들, 중국 기업들과 이제 같이 협력해서 사업에 참여하는 그런 부분에서 모색을 좀 할 필요가 있겠고, 역내 그 MDB 금융기관들과 함께 교류 또 확대하고 또 FTA 체결을 통해서 경제 협력을 다지는 그런 부분에서도 활로를 좀 모색할 필요가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네, 마지막으로 중남미 진출을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한번 좀 알아보겠습니다.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큰 카테고리를 챙겨봤는데요. 일단은 적극적인 현지화 그리고 현지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지에서 이제 입찰 참가하고 수주 활동을 강화하면서 이제 수주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현지 거점이 필요합니다. 거점 없이 지사나 현지 법인 없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수주 활동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고요. 또 유망 사업에는 좀 지분을 참여하거나 또 현지 유력 기업들을 인수를 해서 네트워크도 그렇고 실적을 좀 확보하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최근에는 각국이 다 로컬 콘텐츠를 좀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현지 기업과 전략적 제휴를 통해서 좀 어느 정도 충족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같이 사업을 하게 되면 리스크도 좀 경감, 부담 완화를 할 수가 있고요. 또한 금융 능력도 강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금융 조달 능력 제고 및 PPP 사업 참여 활성화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중남미의 그 외국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들은 대부분 이제 PPP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출입 은행이나 또 카인드의 그 인프라 펀드 등 그런 이제 정책 금융을 좀 활용을 해서 금융 능력을 좀 제고를 하고요. 그러면서 PPP 사업 참여를 좀 모색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정부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 발굴을 위한 이제 시장 개척 지원 사업이나 또 국제개발 협력 ODA, 또 타당성 조사 지원 자금 이런 부분을 좀 확대하고, 또 정부 차원에서도 뭐 고위급 면담이나 시장조사단 파견 시에 그런 협력 사업을 발굴하려는 그런 노력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IDB나 카프, 또 카베이 등 그 역내 MDB하고 금융 지원 제도나 또는 사업 정보를 교류하면서 그렇게 이제 사업 참여 기회를 좀 모색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 팀 코리아를 통한 수주 경쟁력 강화 및 진출 확대입니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공기업은 오랫동안 그 인프라 시설을 운영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대외적으로 굉장히 그 경쟁력이 있고요. 그래서 공기업을 주도로 해서 그 해당 사업에 전문성이 있는 전문 기업들이 같이 공동으로 팀 코리아를 결성을 해서 사업에 참여하게 되면 수주 경쟁력이 제고가 될 거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시장을 이렇게 단기적인 뭐 수주를 해서 당장 수익을 내고 뭐 이런 차원이 아니고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장을 좀 접근할 필요가 있겠고요. 중남미 시장은 뭐 건설 시장 자체가 사실은 뭐 입찰 과정도 그렇고 뭐 상당히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내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수주 활동을 좀 해야 되고요. 사실 우리 기업들이 하다가 중간에 이렇게 중단하고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봤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좀 끈질기게 좀 장기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건 장애 요인들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진출이 그렇게 쉽지는 않지만 한번 진출을 하면 그만큼 또 그 내에서는 또 경쟁이 그만큼 좀 덜하기 때문에 진출을 하게 되면은 인근 국가로도 뭐 인근 국가가 대부분 이제 뭐 언어나 뭐 문화나 이런 부분이 비슷하기 때문에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좀 많고요. 마지막으로 해외 진출도 그렇고 뭐 어느 분야나 사람이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뭐 언어적인 부분 또 중남미의 경험이 있는 그런 전문가를 제가 육성할 필요가 있고요. 뭐 관련 이제 뭐 유관기관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겠고, 또 하나는 현지에 있는 교포를 좀 활용을 해서 그 전문가를 좀 육성하는 방안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지에서 교포를 채용해가지고 뭐 교포는 당연히 뭐 현지 문화나 뭐 그런 시장 환경을 잘 알지만 우리나라 기업 문화도 잘 모르고 그런 마인드가 없기 때문에 본사에서 근무를 시켜서 일정 기간 교육을 하고 그렇게 해서 전문가로 육성을 하는 그런 방법도 좀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 중남미 건설 시장 현황 그리고 또 인프라 시장 현황 그리고 진출 전망에 대해서 발표를 드렸고요. 오늘 뭐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이나마 그래도 중남미 건설 시장을 이해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원강 실장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발표해 주신 대로 중남미 건설 시장이 그렇게 규모가 크지는 않고 우리의 그 진출 규모도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그 정치적으로 의미 있는 프로젝트들을 우리 기업들이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멕시코의 정유 공장이나 파나마의 메트로 3호선 그리고 진짜로 공항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정권 유지 차원에서 대통령 재선에 아주 필요한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고, 특히 칠레의 그 해수 담수화 사업도 칠레 대통령이 직접 착공식에 가서 이제 완공식에 가서 챙기는 모습을 또 보여줬고, 특히 아르헨티나의 그 리튬 그 공장 같은 경우는 해발 4,000m의 그 옴브레 무에르토, 그리고 죽은 남자의 땅이라는 그 지명에서 다른 나라 기업들은 100m를 파고 내려가다가 포기했지만 우리 포스코는 600m를 파고 내려가서 어마어마한 양의 리튬을 그렇게 발견을 했기 때문에 지금 IMF의 2026년부터 달러를 갚아 나가야 되는 아르헨티나나 2차 전지를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만들려고 하는 우리 기업에게나 엄청난 축복이 되는 그런 프로젝트인 것 같습니다. 이런 정치 경제적으로 의미 있는 그런 건설 사업들이 우리 기업들에 의해서 이제 행해진다는 그런 것들이 자꾸 알려지기 시작하면은 한국 진출을
한국 기업의 그 건설 시장 진출을 위한 어떤 든든한 토양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방산에 관해서 우리 코트라 김철희 전문위원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중남미 방산에 대한 이해라는 제목으로 이 강의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아마 공개적으로 이 방산이라는 분야가 워낙 그 폐쇄적이고 정보가 제한돼 있어서 아마 이런 강의를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하거나 자료를 이렇게 공개한 적도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소속된 데가 이제 코트라의 방산물자 교육지원센터라고 2009년도에 이제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방산물자 수출 증진을 하고 있는 기관이고요. 여러 부처에서 나와 있습니다.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선 산업부라든지 방위사업청, 뭐 국방부, 그다음에 무역보험공사 이렇게 여러 부처에서 나와 있고, 주로 하는 일은 이제 제가 나중에 포커스를 좀 둘 부분이 정부간 계약, G2G 계약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 그다음에 산업협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로 말씀드릴 거고, 그 외 금융지원이나 다른 분야도 이제 해외무역관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뭐 일단 128개 전체 무역관 중에서 한 30개 정도를 방산 선도무역관이라고 그래서 그 무역관들 중심으로 이제 방산 수출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뭐 일단은 제일 이 기회 요인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이제 중남미가 저강도 전투에는 사실 별로 수요가 크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원안들이 맺혀져 있는데, 뭐 제일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은 이제 페루, 볼리비아, 칠레 간 남미 태평양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 세동 전쟁이라고도 불리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볼리비아가 사실은 이제 해안을 뺏겼고, 다음에 이제 구리 생산 지역 여러 가지 지역을 뺏겨가지고, 특히 볼리비아하고 칠레 간의 관계는 아주 그 적대 관계가 심합니다. 모든 게 이제 서로 양국, 볼리비아 같은 경우는 칠레를 대상으로 전부 모든 걸 다 그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뭐 페루하고 칠레 관계도 속 좋은 건 아니지만 그 삼국 전쟁이 그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페루, 에콰도르는 이제 국경이 이제 접하다 보니까 국경 문제가 워낙 오랫동안 지속이 됐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좀 문제가 되고, 아르헨티나는 잘 알겠지만 이 말미나스 영국하고 전쟁, 이 전쟁이 또 왜 중요하냐면, 지금 사실 저희가 FA50을 아르헨티나에 이제 수출을 하려고 추진했었는데, 그 중에 이제 그 사출 자석이라고 해서 이게 위기 시에 튀어나오게 하는 건데, 그거는 이제 영국제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얘들이 그 대체하지 않으면 안 사거든요. 사후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또 이렇게 걸려 들어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마약은 이제 잘 아시겠지만, 저 빨간 선을 드린 게 마약 수송로입니다. 서로 이제 서로 경쟁 관계예요. 뭐 우리가 마약을 이제 범죄시하지만 서로 이게 이권이 얽혀져 있게 육해공이 따라서 이게 뭐 우리는 좋게 얘기하지만 지금 마약 수송 루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콜롬비아가 전에는 많이 생산을 하다가 최근에는 이제 페루에서 이제 마약 재료가 많이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다음에 이제 인구 10만 명당 사례율로 보면은 이제 탑 랭킹 된 나라들이 이제 유명한 나라들이 중남미에 다 있고, 소위 말하는 전 세계 강력 범죄 한 60% 정도가 중남미에서 발생한다고 할 정도로 치안이 썩 좋은 상태는 아니고, 이게 또 우리 비즈니스 할 때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게 이제 뭐 표로 나라별 지역별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 가장 중요한 거는 뭐 이 주민국가들이 되게 안 좋습니다. 그건 이제 뭐 마킬라도라라서 봉제나 이런 노동집약적인 산업을 하는데, 여기에 이제 소위 말하는 이권들이나 마약 조직들, 범죄 조직들이 많이 관여를 하고 있고, 특히 온두라스나 뭐 이런데, 뭐 도미니카 뭐 이런 데들이 좀 치안이 굉장히 안 좋은 상태고, 잘 아시겠지만 뭐 브라질이나 멕시코 같은 경우는 워낙 인구가 많다 보니까 절대적인 숫자 면에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베트남 전쟁에서 죽은 사람보다 더 많은 매년 이렇게 죽어나가는 그런 범죄가 있고, 뭐 원인은 그렇습니다. 이게 소득 불균형이 많이 심화됐고, 실업률 높고, 그다음에 교육 수준 낮고, 낮은 아시겠지만 뭐 베네수엘라 차베스가 대표적인데, 저는 범죄가 자꾸 늘어나도 이건 생계형 범죄다. 뭐 생계형 범죄인데 뭐 VF 재분배인데 뭐 이렇게 시비 거냐 할 정도로 이 범죄에 대해서 굉장히 그 의식이 낮습니다. 정부가 이걸 어떻게 좀 해야 되겠다 하는 의식이 좀 낮아서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사실 얽혀가지고 이렇게 치안이 굉장히 안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코로나 때문에 밖에 못 나가다 보니까 통계상으로는 코로나 시기에 이제 범죄율이 많이 줄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뭐 이런 계속적으로 전 세계 1, 2위 국가들이 이제 중남미에 집중돼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수출 방산 수출은 뭐 이제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전체적으로 방산 수출은 또 통계가 없습니다. 사실은 뭐 몇 대 계약했다 그러지만 방산 수출 뭐 무기 가격을 공개하거나 그러지는 않고 시프리라고 하는 스톡홀름 평화연구소에서 뭐 그 유일하게 통계를 공식적인 통계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 이제 생산 원가나 이런 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발표를 해서 그런 거에 근거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하는데 뭐 제일 우리가 경쟁력이 있는 건 이제 뭐 함정하고 사실은 탄약 이런 화력 그런 종류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쭉 경쟁력이 있었고 최근에 뭐 폴란드에서 대형 수주가 있었지만 사실 뭐 저희가 명품이라고 하는 K9 자주포 다음에 함정 몇 가지 빼고 나면은 별로 없었습니다. 뭐 다음에 뭐 카이에서 만드는 훈련기 T50 뭐 이런 거 외에는 사실 수출이 본격화된 적이 별로 없. 방산 수출이 이렇게 관심을 끈 적이 별로 없었고요. 그래서 중남미 역시 뭐 비중이 낮습니다. 중남미 수출이 당연히 이제 미국이 제일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그것도 이제 자기네 미국산 신형을 주는 건 아니고 이제 자기네 갖고 있는 것 중에 구형이나 중고 이런 걸 주로 전달하고 있고. 그다음에 브라질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유럽산들이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웨덴산 전투기나 프랑스 잠수함 이런 거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계약을 맺고 이제 호위함 내척 이런 거는 추진이 되고 있고 최근에 방산 수입은 이제 많이 줄었는데 이제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입하는 나라가 이제 아이러닉하지만 차베스 이스트 베네수엘라가 러시아제 수입을 또 엄청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그 베네수엘라 경기가 이제 나빠지면서 수입이 막 줄었고 그 다음에 이제 브라질하고 멕시코가 이제 수입을 했고요. 나중에 페루하고 이제 콜롬비아 같은 경우는 이제 나중에 뒤에 자료에 좀 볼 수가 있는데 하여튼 뭐 마약 범죄나 이런 거에 대비한 그라고 볼 수가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출한 모델은 KT1 훈련기 웅비라고 그러는데 한 20대 정도 수출했고요. LPD함 다목적함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이제 뭐 다목적이라는 말 그대로 원래는 수륙 양육 이렇게 하는 건데 해안에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게 좀 군사용으로 쓸 때는 이제 미사일이나 여러 가지 이제 무기 체계를 하면은 이제 무기로 쓰는 거고 평화시에는 여기에 이제 해안에 접근이 가능하니까 여기서 조금만 소형 고무 보트 같은 걸 하면은 접근이 가능해요. 그래서 그 재난시 엘니뇨나 이런 재난시에도 그 산악 지역이나 이런 데 이제 공급이 가능한 그래서 이게 수요가 있는데 이게 좀 사이즈가 한 160m 길이가 돼가지고 그 페루 조선소 외에는 특별하게 이걸 지금 저지하시는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페루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그 모듈하고 이제 원자재 형태로 저희가 설계 모듈 원자재 형태로 해가지고 수출을 한 2대를 수출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 연안경비정이 사실은 수요가 많은데 이거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왜냐하면 이제 그 200캐리 지역에 이제 연안을 이제 지켜야 되고 특히 이제 중국 불법 어선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사실 어쨌든 견제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다음에 마약 수송선 이런 걸 견제를 해야 돼서 이 연안 경비정이 사실은 수요가 많은데 사이즈는 크지는 않습니다. 한 60m 정도 되는 건데 고속정에 가까운 것들이죠. 그다음에 뭐 이게 드문 경우였지만 해성 대한미사일도 우리가 수출했었고 그다음에 태역 장비 우리가 태역하는 장비에서 이제 조금만 아까 얘기한 포항급 초계함 이런 것들 고속정 이런 것들을 저희가 뭐 그냥 수출이라기보다는 그냥 공여를 한 거죠. 무상 공여를 했고 이런 데이터들은 사실은 이제 저희가 대외적으로 공개하지는 않고요. 이제 시프리라는 그 거기 데이터베이스 보면은 어느 정도 그 국가별 금액은 정확히 안 나와 있지만 대략적으로 알 수 있을 정도로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시면 그쪽을 보시면은 이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 간 계약이라는 걸 제가 이제 말씀드려야 되는데 이거는 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정부의 어떤 신뢰도를 좀 바탕으로 해서 양국 정부 간 신뢰도를 바탕으로 해서 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코트라가 사실은 이제 그 해외 조직망을 갖고 있다 보니까 2009년도부터 이제 그 위임 정부로부터 수탁을 받아가지고 그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행을 하고 있는데 뭐 문제점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많습니다. 뭐 코트라가 뭐 60년 됐지만 실질적으로 계약을 한 적은 없기 때문에 특히 이제 이게 개도국이나 중남미 지역에 많이 일어나는데 뭐 현지화로 대한 계약서라든지 이런 문제, 계약상의 문제, 다큐멘테이션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이제 저희 직원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어쨌든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툴입니다. 개도국 진출할 때는. 그래서 이 정보 계약 뭐 장점은 뭐 중남미에서 지금 최대 문제가 부패입니다. 지금 중남미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은 이데올로기가 아니고 부패 문제가 가장 큽니다. 가장 크고 다음에 빈부격차. 그러니까
한 10년 동안 원자재 가격이 고고하면서 차베스와 룰라 정권 때 그 굉장히 그 돈을 많이 벌었죠. 외화 벌어가지고 국민들한테 많은 복지를 주면서 빈곤층이 많이 급감을 했었어요. 근데 이게 경기 침체가 오면서 특히 작년 코로나 2, 3년 동안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다시 이제 빈곤층이 늘어나고 있어서 지금 그 최대 이슈죠. 지금 좌파 정권들이 집권하고 있는데 어떻게 국제 원자재 가격도 오르지도 않는데 과거처럼 그렇게 우리가 아름다운 복지 정책을 취할 수가 있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좌파 정권들이 머리가 가장 아픈 부분이고 그래서 지금 사실 정권 교체는 대부분 기존 정권에 대한 반대 형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우파 정권이 집권했으면 좌파로 하고 좌파 정권이 집권했으면 우파로 가는 거지 갑자기 뭐 좌파 이념이 부상해서 뭐 핑크 타이드가 돼서 좌파가 쫙 집권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기존에 있던 정권에 대한 반발. 왜? 코로나 때 잘못했고 우리 빈부차가 더 심해서 우리가 혜택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반발이 더 심한 게 아닌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대부분 이제 아까 뭐 이게 방산도 마찬가지인데 그 오데브레시라고 하는 브라질의 건설회사의 부패 문제하고 스페인 이번에 출장을 갔더니 스페인 기업들이 워낙 지네가 이제 수주를 하면서도 갑질을 워낙 해가지고 반감이 되게 심해요 중남미에서. 그래서 그리고 이제 중국 거는 이제 아시겠지만 워낙 뭐 사후 관리가 잘 안 되고 뭐 나중에 노동자들이 또 불법으로 체류한다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중국은 특별하게 이제 자기네들이 이제 경제적이나 정치적으로 도움이 안 되면 중국으로 좀 기피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스페인하고 브라질 기업들이 약간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 틈새로 지금 한국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이제 페루, 친체로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걸 이해를 하시면 될 거고요. 뭐 G2G 계약은 방산만 하는 건 아니고요. 일반 문자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진행형 순찰차라든지 여기 보면 나와 있지만 여기 친체로 공항입니다. 옆에 거는 그래서 PMO 방식 최초의 PMO 방식으로 이제 진행을 했던 거고요. 제가 이제 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중남미가 뭐 아시겠지만 뭐 돈이 있는 나라가 아니고 특히 이제 코로나로 이제 그 재정이 많이 악화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랜저로 수출할 이유는 없고 거기에 맞는 모델로 나가야 됩니다. 밑에 보시면 이제 마약 퇴치. 그러니까 마약 퇴치에 필요한 게 뭐 어떤 장비들이 필요하냐. 정말 이제 국경 이게 뭐 소위 말하는 정찰기 이 정도죠. 훈련기나 경공격기 정도면 되고 마약 퇴치 이런 거는 불법업성 감시 이런 거는 이제 우리 연합 경비함이나 이런 것들이겠죠. 이런 것들은 실제로 수요가 굉장히 많은데 우리 기업이 어떻게 여기 들어갈 거냐, 혹은 이제 재정적인 상태, 뭐 나라마다 이제 재정적인 상태가 좋은 나라가 있고 안 좋은 나라가 있어서 그런 나라들에 대해서는 좀 어떤 재정적인 그런 지원이 좀 필요하고 이런 경공격기나 연합 경비함이나 경찰차라든지 아니면 요즘 뭐 장갑차, 물대포차 이런 것들은 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계가 이제 사실은 방산이냐 아니냐 뭐 좀 치안 분야냐 좀 불투명하긴 한데 이렇게 좀 분야가 좀 뭐 아시겠지만 이 방산은 뭐 민간 기업 자체가 독자적으로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금액이 한 3,3천만 불만 넘어가도 이게 다 사실 정부와 계약이라는 형태의 말을 안 하더라도 정부가 개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근데 민간 협력이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고 아까 말씀하신 팀 코리아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게 되지 않고 서로 이해관계가 다 다르고 정부가 다르고 또 기업들 간의 이해관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저희가 이제 코로나 시국이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온오프라인으로 이제 온라인 사업으로 디지털 사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로드쇼라고 하는데 오른쪽 장면이 그런 장면이고요. 그거는 이제 뭐냐면 한 10분 정도 업체 소개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현지 발주처, 뭐 군이나 국방부 이런 발주처 대상으로 가서 시연을 하는 거죠. 한 뭐 7개나 8개 하면 1시간 반 정도 이 정도 패키지를 만들어 가지고 번들 형태로 만들어서 현지 무역관에 주면 현지 무역관이 이제 무관들하고 같이 그런 발주처를 대상으로 혹은 방산 전시회 이런 데서 이제 시연을 하면서 하는 그런 전시회 형태입니다. 뭐 이 협상실 유의사항은 제가 뭐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뭐 10개명처럼 제가 항상 발표하는 내용인데 중남미라고 자꾸 한 나라로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스페인어 쓴다고 해서 한 나라 아니고요. 정말 너무 다릅니다. 인종, 원주민 비중, 뭐 다음에 인디오들 비중 이런 거에 따라 다 다르고 그래서 한 나라가 절대 아니고요. 파트너 이건 뭐 인간과 이너 클럽이라고 그러죠.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너 클럽에 들어가지 않으면 사실 진출이 어렵습니다. 대형 프로젝트는 사실은 정보 자체가 차단돼 있기 때문에 어렵고 다음에 계약서 같은 걸 만들 때 보면 느끼는데 이 문서 도큐멘테이션이 저희가 너무 약합니다. 약해서 아까도 로터에서 오셨던데
스페인어로 된 계약서를 얘네들은 원칙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영어 스페인어 같이 이게 해요. 그런데 이제 그 계약 서로 상충하잖아요. 언어상의 그 의미가 달라서 그러면 이제 프리베일 조항이 들어가야 되는데 프리베일 조항을 국제 관행은 이제 영어를 우선으로 하는데 얘네들은 또 스페인어를 동일하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건 왜냐하면 또 실사용자들이 스페인어를 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문서 문제, 계약서 문제 이런 문제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어차피 얘들은 이제 나중에 이제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유럽 사람들하고 이제 친합니다. 뭐 전화 한 통만 하면은 연결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가격은 아무리 이제 프로젝트를 하더라도 이게 가격을 협상을 하면서 계속 깎아줘야 됩니다. 계속 디스카운트를 해줘야 됩니다. 마지막에 심지어는 대통령이 서명할 때도 디스카운트를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그걸 좀 활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번에 한국하고 뭘 계약하면서 기존 가격보다 어느 정도 싸게 샀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유통하고 워낙 산악지형이라 보니까 유통이나 물류 비용이 워낙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다음에 현지화 얘기는 아까 스페인하고 포르투갈로 말씀드렸고, 이전 집주 아까 교민들이나 정부 진출. 그다음에 이거는 맨 마지막 거는 가장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천천히 하라. 이런 정도가 이제 중남미 진출할 때 아마 하시면 될 것 같고 이건 전시회입니다. 내년도 개최될 전시회인데 중요한 전시회들이 4월 달부터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시면은 저희 방산교육지원센터에서 이거 오그라이즈 하고 있고 요거는 정부가 이제 방사청에서 정부 예산으로 지원해주는 사업들이에요. 요 전시회 경우에는 지원이 됩니다. 요 자료가 좀 엇갈렸는데 개별 참가하면 한 1,000만 원,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이게 단체관으로 할 때는 이제 방위산업진흥회에서 주관하는데 거기에 이제 한국가로 참여하시면 또 지원이 되고요. 요거는 이제 글로벌 파이어 파워라는 데서 나온 건데 대충 순위 아이러니하게 브라질, 아르헨티나, 멕시코,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쭉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장비 보유 현황 이런 거 가지고 이제 10대 국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방산이라는 분야가 워낙 저도 이 협력 심포지엄은 처음이고 방산 분야도 아마 소개되는 게 아마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혹시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방산분야 교육지원센터가 이제 나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연락을 주시면은 기꺼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철희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방산을 근본 심포지움의 주제로 정하기까지 좀 쉽지 않은 그런 결정이 있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이 심포지움에서 IT, 그린, 수소 이런 쪽으로 이제 협력을 좀 어떻게 해야 될 건지 발표를 부탁드렸는데 금년에는 좀 안 해본 분야를 좀 새롭게 해보자. 그래서 이제 방산을 좀 발표를 부탁드렸고 연구위원님도 나 이런 거 해본 적 처음이라고 그러시는데 상당히 깔끔하게 잘 해주셨고 중남미 방산 시장에 대해서 모호하게 가지고 있던 그런 생각들이 아주 정리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 인상 깊게 본 금년의 뉴스 중에 하나가 페루 수역에서 소형 잠수함이 마약을 이제 운반을 하고 가다가 페루 함정에 의해서 발각되고 납포되었다라는 그런 뉴스를 봤는데 그러니까 이제 어디서 만든 소형 잠수함인지 모르겠으나 이 마약 카르텔 운반 조직들이 아주 상당히 최첨단의 무형 소형 잠수함 이용해서 이제 마약을 북미 지역으로 운반하는데 페루 함정이 그걸 발견했다고 하니 혹시 이게 우리가 양도한 그런 함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리고 또 아르헨티나, 칠레의 강요들 고위급들 만나 보면은 남극해에서의 어떤 그런 작전 선박 또는 이제 중국 선박들의 불법 어업 같은 것들 단속할 수 있는 선박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용도의 틈새 시장이 우리한테 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안 해봤던 주제 해수 담수화. 최근에 이제 캘리포니아나 칠레나 이쪽 서반부에 나타나는 현상, 비가 점점 안 오기 시작했고 캘리포니아 살기 좋은데도 지금 그런 단수 조치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잔디에 물을 못 주게 한다거나 그런 조치를 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비슷한 위도의 남반부인 칠레에서도 그런 현상이 자꾸 일어나서 칠레의 그런 10년간 계속되는 가뭄이 계속되고 있다는 뉴스를 보고 있는데 마침 또 금년 초에 우리 GS건설이
25만 명을 40년간인가 정확하진 않은데 쓸 수 있는 그런 해수 담수 시설을 착공을 했고 칠레 피네라 대통령이 그 착공식에 가서 또 축하를 해주시고 그런 성공 사례가 아주 좀 눈에 돋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히 저 GS건설에 우리 임세호 책임연구원님을 모셨습니다.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수 담수화 시스템 발표를 맡게 된 GS건설 임세호 책임연구원입니다. 우선 소중한 발표 기회를 주신 외교부와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발표 순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시장 동향, 그 다음에 기술 동향, 그리고 GS건설의 자회사로서 GS 이니마로 해수 담수에 많은 레퍼런스를 보유하고 있는 이니마에 대해서 살펴본 후에 마지막으로 서머리로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장 동향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기후 변화와 인구 증가에 따라서 물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추세이고요. 앞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런 부분들이 이제 라틴, 중남미 지역에서도 칠레 아카타마 지역에서도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계 물 스트레스 지역 현황을 왼쪽 이제 지도에서 보시게 되면은 주로 중동이나 아프리카, 동아시아 태평양 지역,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렸던 중남미의 서부 지역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를 위한 대체 수자원 확보가 해수 담수화 또는 합해수 재활용이 대안으로서 고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초기에 해수 담수화 기술의 시장 장벽이었던 것은 이제 물 생산 단가가 굉장히 비쌌던 것인데요. 하지만 기술 진보를 통해 가지고 초기 최대한 2.5달러 톤당 생산 단가였다면은 현재는 약 0.7달러 정도 이하로 절감에 성공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이제 시장 규모 및 전망입니다. 세계 해수 담수화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고 2024년도 기준으로 약 203억 달러, 약 26조 원 정도로 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앞서 보셨던 세계 물 스트레스 지역과 동일하게 중동이라든지 북아프리카, 동아시아 태평양 지역이 전체 시장의 절반을 넘어서는 약 62%를 차지하고 있고 저희가 관심을 갖고 있는 이제 라틴 아메리카 부분은 크지는 않지만 전체 시장의 한 5%로 산업용수 공급으로 주로 공급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기술 동향입니다. 해수담수 기술 같은 경우에는 초창기에 징발법을 통해서 진행이 됐으나 2000년도 이후부터는 역삼투 기술인 RO로 재편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기후변화 위기 대응을 위해서 에너지 절약이라든지 신재생 활용, 그다음에 농축수 규제를 통한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신기술 개발에 주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상용화되어 있는 기술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MSF, MED로 대표되는 증발법으로 열 에너지를 가해서 물을 증발시킨 후에 염분을 분리하고 나서 수증기를 응축하고 신선한 물을 회수하는 기술과 주력 기술로 되고 있는 물 분자만 통과하는 수준의 이제 미세 공급을 가진 분리막을 통해 삼투압 이상의 압력을 가해 물을 생산하는 RO 역삼투압 기술이 있습니다. 차세대 연구 개발되는 기술들은 다음과 같으며 정수항투 FO, 그다음에 압력 지연 PRO, 축전식 탈염 공정 CDI, 막 증발 공정 MD 등이 있습니다. GS건설 같은 경우에는 이 중에서 PRO 공정을 싱가포르 수자원공사인 PUB와 함께 현재 싱가포르 창의 하수 제2용 플랜트 내에 파일럿 플랜트를 운전하면서 기술 개발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GS 이니마 해수 담수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GS 이니마 같은 경우에는 1968년도에 처음으로 RO 방식으로 해수 담수화 플랜트를 서아프리카 지역에 카보 베르데라고 하는 섬쪽 섬나라에 참여를 해서 시작을 하였고 그 외에도 다수의 해수 담수화 프로젝트를 참여해 왔으며 2012년도에 GS건설이 M&A를 통해서 인수 합병한 후 지속적으로 성장하여서 2021년도에 GWI 선정 세계 50대 물 공급 기업 중 45위에 선정된 상황입니다. 회사 개요를 보시면은 사업 분야는 총 5가지입니다. 저희가 지금 집중적으로 설명드리고 있는 해수 담수화 이외에도 합해수 처리뿐 아니고 정수 처리,
그 외 산업용수 처리뿐 아니라 지자체 상수도를 공급하는 통합관리 사업 분야까지 전 분야를 사업 분야로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GS 이니마 같은 경우는 프로젝트의 설계, 시공, 자금 조달, 운영 및 유지 관리까지 모든 단계를 직접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각 단계별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해수담수화 사업 현황입니다. GS 이니마 같은 경우 사업 현황은 보시는 바와 같이 오세아니아를 제외한 4개 대륙에 총 12개 사이트에 진출해 있습니다. 라틴 아메리카 지역을 보시면은 멕시코 지역의 2곳, 칠레의 1곳을 포함하고 있고, 참고로 대한민국은 한국수자원공사가 발주한 대산임해 해수 담수화 플랜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라틴 아메리카 해수 담수화 플랜트 사례 첫 번째로 멕시코에 있는 라스 카보스 담수화 플랜트고요. 용량은 2만 톤 정도고 20년 정도 운영하는 컨세션 사업 현장입니다. 멕시코 최초의 해수 담수화 플랜트가 되겠습니다. 다음 역시 멕시코에 있는 해수 담수 플랜트고 엔사나다이며 멕시코에서 현재 가장 큰 규모의 해수 담수화 플랜트가 되겠고, 이 부분도 역시 20년 동안 운전하는 컨세션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서 커피 브레이크 타임에 인사를 나누었던 저희 코트라의 김철희 전문위원께서 칠레 근무하셨을 때 수행되었던 칠레 아카타마 플랜트 현장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2022년도에 국제해수담수협회에서 올해 혁신적인 해수담수 플랜트 상을 수상하였고요. 용량은 최대 한 10만 톤 규모로 칠레 최초로 식수를 공급하는 담수 플랜트로 전력 소비율이 톤당 2.8kW/h로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보면서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카타마 해수 담수화 플랜트고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칠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카타마는 앞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굉장히 비가 내리지 않고 거의 사막화된 지역으로 1년에 하루도 비가 오지 않는 곳 정도 사막화가 거의 대부분 이루어져 있는 지역이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해수 담수화 플랜트가 암벽으로 되어 있는 절벽 인근에 사이트가 위치해 있습니다. 2018년도에 시공이 시작되었고요. 기초공사와 건물 골조하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식수원으로 사용해야 되는 해수 원수를 가져오기 위해서 저희는 이제 절벽 안반 근처에 위치하기 때문에 마이크로 터널링이라는 기법을 통해서 인테이크 배관을 설치하는 시공법을 도입했고요. 인테이크 타워 같은 경우도 높이 9.2m, 지름 6m, 그다음에 수심 2.5m 위치에 시공을 하였습니다. 건물 내 이제 주요 설비인 RO라든지 UF 전처리, 에너지 회수하는 에너지 리커버리 유닛을 보셨고요. 인테이크 배관을 갖고 오게 되는 이제 배관이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전체 건물 외관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 같이 에너지 소모량이 2.8kW/km로 세계에서 가장 전력 소비량이 적은 플랜트 사이트입니다. 자동으로 클리닝하는 그런 기법이 도입되어 있고요. 총 7개의 UF 전처리 모듈 필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요 RO 설비가 이제 설치되어 있고 에너지 소모가 크기 때문에 이를 회수하기 위한 에너지 설비가 회수 설비가 고려되어 있습니다. RO 스택입니다. 최종 식수 목적으로 공급되는 플레이트이기 때문에 RO 처리 후에 미네랄 성물을 공급하는 후속 처리 기법이 도입되어 있습니다. 실내에서 가장 큰 규모의 플랜트며 현재 아카타마의 4개 구역으로 전체 인구의 70% 정도의 식수를 공급하는 설비가 되겠습니다. 동영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그 아카타마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고 본 사진은 현재 이제 그 준공식 당시에 칠레 대통령께서 와서 생산된 식수를 음용하는 장면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로 이제 라틴은 아니고 국내에 GS 건설과 이니마가 협업해서 시행하고 있는 해수 담수화 플랜트 사례를 마지막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내 최초 대규모 산업용수를 공급하는 대산의 해수 플랜트 사업이고 작년 11월부터 시공 중에 있습니다. 용량은 10만 톤 규모로 보시는 바와 같이 현대 오일뱅크, 하나 토탈, LG화학, 현대 OCI 등으로 공급하는 시설로 요구 수준이 굉장히 까다롭지만 SWRO와 BWRO 투패스 시스템을 적용해서 취수 펌프를 제외한 에너지 소모량 역시 약 2.93kW로 낮은 에너지 소모량을 하면서 현재 시공 중에 있는 사이트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서머리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 같이 한정된 수자원으로 인해서 이제 물 스트레스를 받는 지역의 경우 대체 수자원 확보가 필요한데 이 부분의 하나로 해수 담수화가 하나의 대안으로 고려가 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의 이제 장벽이었던 물 생산 단가 같은 경우는 기술의 진보를 통해 가지고 절감해서 기술 상용성에 이제 큰 장점으로 부각되게 되었고요. 해수 담수화 시장도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으며 라틴 아메리카의 경우는 약 한 5%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산업용수 공급 목적이 주로 설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에는 증발법 위주였다면 2000년대 이후 RO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되었고 저희 GS건설이 인수한 GS 이니마를 통해서 저희는 현재 라틴 아메리카, 멕시코 2곳, 칠레 1곳에 해수 담수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이를 통해 2021년도 이니마가 50대 기업 중 총 45위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GS건설과 GS 이니마는 해수 담수화와 관련해서는 파이낸싱, 기술 지원, 그다음에 1,700명 이상의 숙련된 인력을 보유하고 있고 글로벌 네트워크 및 혁신적인 R&D를 통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역량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라틴 아메리카의 해수 담수화 프로젝트에 적극적인 협조 및 참여가 가능하므로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저희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밌고 흥미로운 발표였고 정말 우리 해수 담수화 시장에서 세계 시장에서 이렇게 우리 기업이 잘하고 있는지 정말 자랑스럽습니다.